야, 설거지 좀 해! 시골 출신이 이것도 못해? 장정화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절 아침 떡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 오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 김말선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50년 전통 떡방의 마지막 시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260억의 상속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 안쪽에 50년 전통의 말선 떡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떡매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을 깨웠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75살 김말선 여사.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고 손끝은 여전히 떡가루를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25살 때 이 떡방을 열었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떡은 정성이야.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지.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고 단골들은 말선 떡방 떡 아니면 안 된다며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말선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버거워졌고 무엇보다 이 떡방을 물려줄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정화 48살.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강남 아파트에 사는 딸이었습니다. 정화는 어릴 적부터 떡방 일을 싫어했습니다. 엄마, 왜 하필 떡집이에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떡해요? 중학교 때 했던 그 말을 김말선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대학을 나온 뒤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 덕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떡방에는 명절 때나 얼굴을 비췄고 그마저도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순자가 있었습니다. 39살의 순자는 정화의 남동생 장민석과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순자는 시골 출신이었고 학력도 높지 않았으며 말수가 적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벽같이 떡방에 나와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쌀을 씻고 팥을 삶고 시루를 정리하며 시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김말선이 아무리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순자는 고개만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전 이 일 좋아요. 순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지만 약을 바르는 대신 다시 떡가루를 만졌습니다. 김말선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달 김말선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김말선은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떡방의 주인을 정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혈육인 딸 정화에게 줘야 하는가? 아니면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 순자에게 줘야 하는가? 김말선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 떡방을 사랑하고 이어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김말선은 가족들을 떡방으로 불렀습니다. 정화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도착했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다. 김말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였습니다. 이번 추석 너희가 각자 떡을 만들어라.
손님들 반응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정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떡 만들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김말선은 단호했습니다. 이 떡방은 내 인생이다. 아무에게나 넘길 수 없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선은 낡은 일기장을 꺼내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나겠지. 추석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두 여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시간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떡방 안에선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고 김말선의 시선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험이 공개된 다음 날부터 떡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정아는 새벽같이 떡방에 나타났지만 그녀의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정아는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따졌습니다. 전 회사 일도 바쁘고 떡 같은 거 만들 시간 없어요.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김말선은 떡가루를 체에 거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떡방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정아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격이요? 전 엄마 친딸이에요. 며느리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구석에서 쌀을 씻던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쌀을 씻는 손만 더 빨라졌을 뿐입니다. 김말선은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마음이 없으면 떡도 없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떡방뿐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화는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떡 시험을 한대. 나보고 추석 떡을 만들래.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 필요 없지. 요즘 떡 납품업체 많잖아. 거기서 고급으로 주문해서 예쁘게 포장만 하면 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정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고 과정 따위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떡방에서는 순자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떡을 만들면 될까요? 김말선은 팥을 삶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떡은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료비는 제 돈으로 할게요.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떡방 재료 써라.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떡방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떡 업체 알아봤어요. 협찬도 받을 수 있대요. SNS에 올리면 홍보 효과도 있고요. 김말선은 무표정하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협찬? 그게 무슨 소리냐? 정화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야 떡집도 살아남아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요. 김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떡방은 그런 거 안 한다. 손으로 만들어야 떡이지.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는 직접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 방식대로요. 정화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넌 시간 많으니까 그러지. 난 바쁘다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치마 끈을 다시 묶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떡 시험을 한대. 말도 안 되지?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줘. 어차피 상속받을 거잖아. 정화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반면 순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떡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낡은 노트에 할머니의 방법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쌀은 몇 시간 불려야 하는지, 팥은 어느 정도 삶아야 하는지, 쑥은 언제 넣어야 향이 살아나는지.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떡방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화는 명품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순자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손으로 다 만들 거야? 힘들 텐데?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전 그렇게 할게요. 정화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김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고급 떡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추석용 프리미엄 떡 세트로 주세요. 포장은 최고급으로요. 반면 순자는 재래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쌀과 팥을 직접 골랐습니다. 상인들은 그녀의 정성에 감탄하며 덤까지 챙겨줬습니다. 아줌마, 떡 장사하세요?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떡방 일 돕고 있어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성스런 사람 드물어요. 복 받을 거예요. 순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떡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말서는 일기장을 꺼내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르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은 3주. 두 여자의 준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말선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떡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3명의 여자가 떡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언니, 여기가 그 유명한 떡방이야? 친구들은 떡방 내부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낡았네. 리모델링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화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방식 고집하셔서 그래. 그때 구석에서 떡을 만들던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잠깐 인사하려 했지만 정화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직원? 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런 거지. 순자의 손이 떡가루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말선은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나간 후 김말선은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화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 동생 아내다. 내 동서야. 그걸 직원이라고 했냐? 정화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실수로 그런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해서. 김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이 애매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오후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민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화가 또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내가 말할게. 순자는 급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전 참을 수 있어요. 민석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인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떡방에 나타났습니다. 김말선은 이미 떡가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순자는 묵묵히 그 옆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일하던 김말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일은 미안하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언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너무 착해. 그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어.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가 떡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큰 박스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준비한 떡이에요. 김말선은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떡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방식대로 준비했어요. 김말선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기계로 만든 떡이야. 정화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만들어요. 위생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김말선은 떡을 뱉어냈습니다. 이건 떡이 아니야. 그냥 상품이지. 마음이 없어. 온기가 없어. 정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김말선은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진심은 안 변한다. 넌 진심이 없어. 그 말에 정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진심? 제가 여기 온 것도 진심 아니에요? 바쁜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김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떡방 때문이 아니야. 상속 때문이지.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박스를 집어들고 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떡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말선은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을 때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말선은 손을 빠르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목이 좀 칼칼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병원 가시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김말선은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래. 추석 준비나 하자. 순자는 더욱 걱정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떡 연습을 하며 더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정화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무시해. 며느리는 띄워주고 날 무시한다고.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지. 상속 포기할 거야?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떡방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말선 떡방을 30년째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말선아, 올 추석도 내 떡 먹어야지. 김말선은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서 떡 만드는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구나. 손이 참 곱네. 순자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말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잘 뒀어. 저런 사람이 떡방 이어야 해. 김말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말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가 2채, 땅 여러 필지, 예금 10억.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김말선은 오래된 메모지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고 떡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선의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새벽, 순자는 홀로 떡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든 떡들이 시루 안에 가득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부어올랐으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화는 떡방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김말선은 기침이 더 심해졌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팥을 삶고 떡을 찌고 손님들 주문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순자는 텅 빈 떡방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공기만 차갑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4살에 이 집안으로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김말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든 학력이 어떻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마음만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늘 주눅 들어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떡 만들기 배워볼래? 손재주 있는 것 같은데. 김말서는 순자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쌀 불리는 법, 팥 삶는 법, 떡 맺히는 법, 시루 다루는 법. 순자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방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참 잘하네. 너 재능 있어. 김말선의 칭찬에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우이 정화는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그녀는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며? 학교는 어디 나왔어? 순자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하자 정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동생이 참 착하긴 해. 그 말투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화는 순자를 부렸습니다. 순자야, 이것 좀 가져다 줘. 순자야, 설거지 좀 해줘. 순자야, 애들 좀 봐줘. 순자는 모두 들어줬습니다.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화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순자 오빠랑은 결혼 말렸어야 했어. 우리 집안 체면이 떨어진다고.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순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떡방에 나갔고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누나에게도 대들었습니다. 누나, 순자한테 왜 그래요? 순자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넌 동생이니까 몰라. 집안은 격이 맞아야 해.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떡방에 나갔고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힘들어할까봐 항상 옆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순자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고 딸은 떠나고 자신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순자는 떡가루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떡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말선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여기 혼자 있니? 순자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으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순자야, 넌 너무 많이 참았어. 그 말에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김말선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순자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김말선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약속해줘.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참기만 하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따뜻한 온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선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나 많이 아파.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김말선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가는 거야. 다만 가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변호사한테 맡길 거야. 너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었어.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김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란 걸.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떡방을 이어도 좋고 팔아도 좋고. 다만 내 마음에 따라 결정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어떤 결심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손끝에 온 정성을 담아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야, 넌 이미 합격이야. 순자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선의 눈빛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할게. 내가 옆에 있을게.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추석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오후 김말선은 조용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순자에게도 민석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길어야 석 달 정도입니다. 김말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지기인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선 씨,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말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탁해. 내가 죽으면 공개해줘. 최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화는 내 친딸인데. 김말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지. 최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말선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할게. 김말선은 사무실을 나와 떡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말선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좀 다녀왔어.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여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추석이잖아요. 제가 떡 들고 갈게요. 김말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김말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오신대요? 김말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날 밤 김말선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 천천히 글을 적었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난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내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어. 하지만 너만이 이 떡방을 지킬 수 있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떡방과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넌 자격이 있어. 김말선은 펜을 놓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추석 전야의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떡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약한 떡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순자는 쉴 틈 없이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김말선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손놀림은 이제 자신만큼이나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역시 말선 떡방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화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포장의 떡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떡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떡이에요. 이번엔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김말선은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역시나 고급 납품업체의 떡들이었습니다. 포장은 화려했지만 손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온 거지?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효율적이고 위생적이잖아요. 김말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효율이 아니라 진심이야.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번엔 인정해 주세요. 그때 순자가 시루에서 막 찐 떡을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쑥떡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떡이에요. 김말선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떡이지.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순자의 떡을 맛보고 말했습니다. 아, 이 맛. 옛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봐요.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게 확실히 다르네요. 다음에도 꼭 여기서 사야겠어요. 칭찬이 이어질수록 정화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김말선은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화는 떡방을 나가며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순자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떡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말선은 순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순자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곧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말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 준비돼 있어. 너는 걱정하지 마. 그날 밤 김말선은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 나 내일 입원해. 한 달 안에 연락할 거야. 최 변호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말선 씨. 부탁받은 대로 할게. 전화를 끊고 김말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말선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와 민석에게는 간단히 메모만 남겼습니다. 병원에 며칠 있다 올게. 걱정 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김말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최 변호사에게 맡긴 서류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가 2채, 150억 원 상당, 지방 땅 300평, 100억 원 상당, 예금과 적금 10억 원, 그리고 떡방의 모든 권리. 유언장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순자에게 전부 상속함.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춰 섰을 때 김말선은 마지막으로 떡방을 돌아봤습니다. 50년을 지켜온 그곳이 이제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내 차례다. 김말선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선이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과 떡방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정화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김말선은 그런 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말선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서랍 열어봐. 파란 봉투 있을 거야.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김말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열어봐. 내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말선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틀 후 새벽 김말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와 민석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화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1시간 후에야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정화는 병실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떡방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말선 여사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떡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최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정화와 순자 그리고 민석이 자리했습니다.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상가 2채, 감정가 약 150억 원. 정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일대 토지 300평, 감정가 약 100억 원.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셋째, 예금 및 적금 총 10억 원. 정화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60억 원. 반으로 나눠도 130억씩입니다. 그리고 말선 떡방의 모든 권리와 설비. 최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위 재산 전부를 오순자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정화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최 변호사는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상가 2채, 토지, 예금, 그리고 떡방. 모든 재산을 며느리 오순자 씨에게 상속합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친딸이에요. 친딸.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됐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예요. 순자가 엄마를 속인 거예요. 순자는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최 변호사는 순자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긴말선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놀랐을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15년 동안 내가 보여준 진심, 내 곁을 지켜준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재산보다 값진 거였어. 정화는 내 딸이지만 떡방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만이 이 떡방의 진짜 주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넌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시어머니 김말선.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인께서 생전 증여 기록이 없으므로 전체 재산의 10분의 1 정도만 청구 가능합니다. 정화는 계산했습니다. 260억의 10분의 1이면 26억. 자신이 기대했던 130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화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울지 마.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엄마를 꼬셨지? 그치? 아니면 이렇게 될 리 없어.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어머니 곁을 지켰을 뿐이에요. 정화는 비웃었습니다. 지켰다고? 빌붙은 거지. 시골 출신이 돈 냄새 맡고 달라붙은 거잖아.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만하세요. 순자는 15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누나는 명절에도 안 왔잖아요. 정화는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넌 입 닥쳐. 내 아내 편만 들 거면. 우리 가족 아니야.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엄마가 전 재산을 순자한테 줬대. 나한테는 한 푼도 없어.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260억을 다? 정화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전부 순자한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지. 변호사 선임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떡방에서는 순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화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소식이 알려지자 순자 주변의 모든 게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멀리 살던 친척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대단한데? 평소 말도 안 걸던 이웃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부러움과 시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떡방에 나가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떡방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상속 일주일 후 정화가 떡방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선물까지 들고 왔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미안했어. 순자는 떡가루 묻은 손을 닦으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화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랬어. 생각해보니 어머니 결정이 맞는 것 같아. 넌 자격 있어. 순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정화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가족이잖아. 그날 이후 정화는 자주 떡방에 나타났습니다. 떡 만드는 것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까지 두르고 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아챘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떡방 곳곳을 훑고 있다는 것을,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떡방 혼자 하기 힘들지? 내가 동업자로 들어갈까? 순자는 떡매를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전 어머니 뜻대로 할 거예요. 혼자서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재산 좀 나눠줘. 난 친딸이야.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순자는 정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전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정화는 비웃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 지금 다 내 명의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나한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나가주세요. 정화는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 법으로 해결하자. 변호사 선임했어. 각오해. 그녀는 떡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떡방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안아줬습니다. 누나가 또 그랬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재산 나눠달래요. 법으로 하겠대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말할게. 하지만 순자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당신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요.
민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편이 내 편이야. 걱정 마. 며칠 후 정화의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였습니다. 26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 권리입니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26억 줘야 한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234억이 남잖아. 걱정 마. 하지만 순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펐습니다. 다음 날 정화가 다시 떡방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남편까지 동행했습니다. 순자야, 26억 받을 거야. 빨리 준비해.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언니. 변호사님께 맡겼어요. 정화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떡방도 재평가해야죠. 지금 이 위치면 최소 20억은 되는데 상속 목록엔 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순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떡방은 어머니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셔야죠. 정화의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부동산 사기 아니에요? 민석이 떡방에 들어섰습니다. 매영, 그만하세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정화는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넌 항상 아내 편만 들지? 피는 안 속인다더니 딱 그 꼴이네.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나야말로 돈만 보이나 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누나는 어머니 편찮으실 때도 안 왔잖아요. 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도 이제 남이야. 우리 가족 아니니까 연 끊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이미 누나가 먼저 끊으셨잖아요.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며 떡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법정에서 보자고. 떡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민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렇게 됐어요. 민석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말선 떡방 며느리가 전 재산 받았대. 친딸은 한 푼도 못 받았다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꼬신 거 아니래? 소문은 점점 커졌고 왜곡됐습니다. 순자는 떡방 문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은 떡방을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가로챘다던데 그런 떡은 못 먹겠어요. 순자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떡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김말선의 미소만이 조용히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260억 상속받았는데 친딸인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글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느리가 노인 학대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세요. 요즘 이런 사기 많다던데. 순자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화가 나서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인터넷에 글 왜 올렸어요? 순자 죽이려고요? 정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쓴 거야. 뭐가 문제야? 민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떡방 문을 닫고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화의 탐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화의 인터넷 글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탐사보도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정화는 기뻐하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저는 친딸인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나갔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어요?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며느리가 노인 학대한 거 맞네. 친딸이 불쌍하다. 법이 문제야. 며느리한테 다 주다니. 순자는 떡방 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악플이 달렸습니다. 양심도 없는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린 사기꾼. 떡방 불매운동하자. 순자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견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하지만 순자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쳤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순자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말선의 병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간병 기록도 모두 수집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오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간병하셨죠. 장정아 씨는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나타났죠. 떡방 단골 손님들도 증언했습니다. 순자 씨는 15년 동안 떡방을 지켰어요. 정화 씨는 명절에도 잘 안 왔어요. 말선 여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순자만이 진짜 내 딸 같다고. 최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 김말선 여사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됐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정아 씨는 어머니 입원 기간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순자 씨는 매일 간병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장정아 씨 주장은 거짓인가요?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곡된 주장입니다. 고인은 딸의 무관심에 상처받았고 며느리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는 김말선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일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오늘도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만 한다. 순자만이 내 곁을 지켜준다. 순자의 손이 또 갈라졌다. 내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 정화는 돈만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 결정했다. 순자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 그 아이만이 내 뜻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친딸이 효도를 안 했네.
며느리가 진짜 효자였네. 방송사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떡방 단골 손님이 인터뷰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병원 간호사도 증언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새벽에 오셨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떡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머니도 그럴 때만 웃으셨어요.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화가 거짓말한 거네. 며느리한테 사과해야지. 친딸이라고 다가 아니구나. 정화는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거짓말쟁이. 효도도 안 하고 재산만 노렸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화는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되어 퍼진 후였습니다. 그녀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이 방송 나온 그 딸이래. 어머니한테 효도도 안 했다며? 떡방 재산만 노렸대. 정화의 남편도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와이프가 그 사람이래. 장모님 재산 가로채려다 들켰대. 남편은 집에 와서 정화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창피당했어. 왜 방송까지 나간 거야? 정화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진짜라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정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피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떡방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 유류분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장정아 씨는 생전 증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혼 자금 5억 원, 차량 구매 3억 원, 총 8억 원입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실제 청구 가능액은 18억 원입니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정화의 유류분 청구를 18억으로 인정함. 나머지 주장은 기각함. 정화는 26억을 기대했지만 18억만 받게 됐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 2억을 빼면 실제로는 16억이었습니다. 정화는 법원을 나서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법원 판결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18억을 지급해야 했지만 떡방과 대부분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일만 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아니, 지켰어요. 어머니 뜻을요. 사진 속 김말선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떡방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정화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8억을 받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못 살겠어.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승진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상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집안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안 좋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정화를 탓했습니다. 방송까지 나가서 망신을 시키더니 이제 내 인생까지 망쳤어. 정화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엄마 재산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나가 있었습니다. 정화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정화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안 할게. 너 때문에 우리까지 소문났어. 솔직히 너 좀 심했던 것 같아. 정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떡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몰래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손님들에게 떡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떡방을 나갔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자리가 자신의 것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남의 것이 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정화는 떡방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비용 고지서가 왔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비용 내야 해.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내. 18억 받았잖아.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공동 재산? 당신이 받은 건데? 당신이 처리해.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계좌에서 2억을 냈습니다. 남은 돈은 16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마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 투자 좀 하자. 내 친구가 좋은 거 알려줬어. 정화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얼마나 필요해? 남편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5억만 줘봐. 금방 불려올게. 정화는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사업은 망했고 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여보, 돈이 다 날아갔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당신이 투자한 거잖아. 정화는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지. 정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여보, 설마 날 속인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차 바꾸고 싶어. 3억만 줘. 친구 사업 돕고 싶어. 2억만 줘. 정화는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줬습니다. 남편이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자 18억은 5억으로 줄었습니다. 정화는 통장을 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정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용서해줘.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깨끗하게 정리하자. 정화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위자료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갈라서자. 정화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8억 중 절반은 제 몫입니다. 정화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엄마 유산이야. 당신이 받을 돈 아니야.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절반을 배우자에게 분할함. 정화는 남은 5억 중 2억 5천을 남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돈은 2억 5천이었습니다. 정화는 법원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18억이 2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고 그는 집을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정화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중고로 팔았고 고급 옷들도 처분했습니다. 혼자 원룸에 앉아있던 정화는 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들어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 도와줄래?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화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혼한 것, 돈을 잃은 것, 혼자 남은 것.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민석아, 제발. 나 너밖에 없어.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스스로 선택하셨잖아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남편도,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8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원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만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원했던 거지. 돈이 아니라 가족을 잃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떡방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언니.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시울만 붉어졌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순자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떡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완성됐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정화는 진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와의 만남 이후 순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떡방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말선 떡방 바이 오순자. 시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함께 새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지켜갈게요.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떡방에 불이 켜졌고 떡매 소리가 골목을 깨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 손님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정성으로 떡 만드는 집이죠? 순자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변함없는 맛이네요. 말선 여사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순자는 떡방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옛날 도구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50년 전통의 말선 떡방, 정성과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방문객들은 그 공간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떡을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쑥떡 만들었어요. 드시고 힘내세요. 어르신들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복 받을 거야. 순자는 그럴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은 떡방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배달을 했고, 주말에는 떡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보, 내가 만든 떡 어때? 순자는 남편이 만든 떡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양이 좀 삐뚤어졌지만 정성은 느껴져요. 민석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떡방을 키워갔습니다.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이 기술은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순자는 직원들에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떡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습니다. 기자는 떡방 구석구석을 취재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뭔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떡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배웠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요즘 이런 정성 담긴 떡 보기 힘든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순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떡방은 점점 유명해졌지만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가루를 체에 거르고 손수 떡을 빚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정화가 다시 떡방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떡방에서 일자리 있을까? 순자는 놀라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엄마가 하시던 일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고 싶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니. 함께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정화도 떡방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순자는 정화의 손을 잡아 도와줬습니다. 네, 언니. 잘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순자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석과 두 아이 그리고 정화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떡방도 잘 되고 있어요. 순자는 직접 만든 떡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도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마음 알 것 같아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순자가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되세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덕분에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순자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떡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50년 전통이 60년, 70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순자의 손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새벽마다 떡방에 불이 켜지고 떡매 소리가 골목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아침마다 시어머니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사진 속 김말선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순자에게 힘이 됐습니다. 저녁이면 순자는 가족들과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두 아이 그리고 가끔 정화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떡 정말 맛있어. 아이들의 칭찬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비법이거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웃는 것, 정성껏 일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정성은 결국 빛을 봅니다. 사랑은 결국 돌아옵니다. 말선 떡방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새벽의 떡매 소리와 함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